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체외 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이 없던 시절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가 탄생해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주 작은 마을 디온 부부의 집안에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4년 5월 28일 얼굴이 똑같이 생긴 5쌍둥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며 유전자 검사까지 했고 쌍둥이임이 증명되자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탄생의 기쁨도 잠시, 온타리오 주 정부는 5쌍둥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고 데리고 가버립니다. 집안이 가난해 아기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와 의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케이스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고립된 채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맙니다. 5쌍둥이의 이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4년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경제 대공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소식이란 없었죠. 그러다 세계 최초로 캐나다에서 5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가 가혹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기에 적당한 소식이었죠. 캐나다의 모든 언론 일면에 5쌍둥이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쌍둥이들의 아버지 올리바 디온도 그리 경제력이 있거나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듯합니다. 5쌍둥이 딸 아네트, 세실, 에밀리, 마리, 이본이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시카고에서 열리는 센츄리 오브 프로그레스라는 전시 박람회에 자신들의 딸들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엔지레 디온은 남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반발했죠. 부모 2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서 결국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섣부른 행동은 딸들과 가족이 영영 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부모의 착취를 막고 쌍둥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양육권을 빼앗고 18세가 될 때까지 적십자사가 이들을 양육하고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라는 후견인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정부도 5쌍둥이의 인기를 체험하자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관광산업에 쌍둥이들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정부는 5쌍둥이들이 사는 거처를 퀸틀랜드라고 이름을 짓고 과학자, 간호사들에 둘러싸여서 생활하게 합니다. 관람객들은 하루에 3타임씩 그들의 밥 먹는 모습,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등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반경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 사람들은 쌍둥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관람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고 떠나는 방문객은 드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흥분하거나 혹은 짜증을 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관람객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규정이 생겼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죠. 아이들은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주말에는 수천 명의 관람객과 수백 대의 자동차가 쌍둥이들을 보러 왔고 때때로 쌍둥이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녀들은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고 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고립된 채 지내게 됐죠. 연구진들이 쌍둥이들과 생활하며 연구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동물원에 불과했던 퀸틀랜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30년대 5쌍둥이의 집을 방문한 누적 관광객이 300만 명,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립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쌍둥이들의 굿즈를 판매하며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쌍둥이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정부가 쌍둥이들로 인해 벌어들인 돈이 약 5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온타리오주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문 재주만 부리듯 쌍둥이들의 몫은 한 푼도 없었지만 쌍둥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 의사, 적극적으로 정부에 쌍둥이를 넘기는 것에 협조한 다포 박사는 쌍둥이 출산에 관한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명예와 부를 얻었고 쌍둥이의 아버지 올리바 디온은 다산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자녀가 없는 여성들을 만나 기를 전달해준다는 목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들의 출산을 도운 조산사마저 쌍둥이들의 사인이 담긴 액자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책, 엽서, 인형 같은 것을 파는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어른들이 눈먼 돈을 버는 동안 쌍둥이들은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싼 장난감, 풍부한 먹거리, 그리고 최신 유행하는 예쁜 옷들로 둘러싸였고 의사, 간호사, 경찰관, 가정부 선생님으로부터 최고의 보살핌과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생일 때마다 언론들이 찾아와 성대한 생일 축하 파티를 열고 그것이 전국에 공개됐죠. 그러나 아이들은 정작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들의 원래 가족들은 프랑스어를 썼지만 소녀들은 영어를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캐나다 국민아기가 된 쌍둥이들은 비누, 치약, 시리얼, 우유 등 다양한 광고 모델이 되기도 했고 타임지와 라이프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또 컨트리 닥터 등 3편의 장편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에 바쁜 어른들 사이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어른인 듯한 쌍둥이의 엄마 엘지레 디오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9년간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고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가족과 쌍둥이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함께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9세가 된 5쌍둥이를 원래 가족에게 보냈죠. 그러나 가족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에 너무 각자 먼 길을 걸었던 걸까요? 기본적인 언어조차 통하지 않으니 쌍둥이들은 부모나 다른 형제들과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쌍둥이들은 비록 부모의 정은 느끼지 못했지만 서로 똘똘 뭉쳐서 살아왔고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다가 가난한 집안에서 새롭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라는 작자는 아직 딸들의 인기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수작을 포기하지 않았죠. 심지어 딸들에게 성적 학대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쌍둥이들은 회고록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집을 우리가 아는 가장 슬픈 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8살 생일이 되자 소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떠나 가족들과 모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 와중에 뇌전증에 걸린 넷째 에밀리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살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져서 살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서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잘못 관리된 자금에 대한 공개 조사를 실시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쌍둥이들의 부당함이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죠. 비영리단체 멀티플벌스 캐나다의 이장 헤더 맥컬리는 이들의 삶은 일종의 동물원 속 동물과 같았다. 주 정부와 의사가 쌍둥이들의 귀여운 이미지를 이용해 장사를 했다고 논평합니다. 결국 5쌍둥이 중 생존해 있는 둘째 아네트와 셋째 세실은 주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만 그들은 우리의 망가진 삶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가장 최근인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가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공간을 꾸미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